남씨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1980년 미국 중간주택 가격은 가구 중위소득의 약 3.5배였습니다. 오늘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10배를 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40층짜리 마천루 높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구조상 성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업무량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더 적게 받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버는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놓았습니다. 주택을 예로 들어보면 1980년 1분기에는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이 63,700달러였지만 2026년 1분기에는 무려 400,000 3,0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노력으로 월세 감당이 겨우 가능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즉 소비재 가격을 추적하는 지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 수석 이코노미스트 헤더 롱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에 휘발유 가격도 소비자 한 명당 한 달에 75달러씩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이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역사에서 가격이 급등할 시기를 보면 평소보다 훨씬 비용이 올랐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처음 두 전쟁 후에는 가격이 천천히 합리적 기준선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생활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 해답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과로에 시달리고 저임금을 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스테이플포드는 노트르담 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통계의 정치사를 다룬 미국의 생계비의 저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정한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과 생산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미국과 같은 경제에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새로운 현금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이것을 통화 공급을 늘린다고 부릅니다. 이 영상은 연방준비제도가 80년 전 근거 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여러분 삶이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정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두 개의 색이 다른 전선을 잘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다면 사실상 생맹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화 공급을 늘린 가장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시경제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두 단어는 영어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상황 중 하나였던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황이나 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 한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은 필수품 외에는 아무것도 살 여유가 없어집니다. 소비재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도 공급을 줄이고 비용을 맞추기 위해 축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축소는 기업들이 더 이상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서 결국 사람들을 해고하게 됩니다. 지출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창고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제품들이 쌓이게 되며 가격과 생산 모두가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향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준이 피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우몰의 비용병으로 현대 경제에 내재된 수학적 결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과로하며 저임금을 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의 핵심 개념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직장에서 기술 발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서 임금도 함께 오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효율성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를 생각해보세요. 오토튠이나 후반 작업, 마스터링 기술을 제외하면 노래 부르기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진짜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자동차 제조나 화학 산업의 신화합물 합성과 비교하면 이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1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생산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처럼 인간 노동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기술 발전으로 제조업은 점점 더 비용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분야의 임금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됩니다. 여기서 비용 질병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도 경제 전반의 임금 상승에 맞추기 위해 비용이 여전히 증가해야 합니다. 그 부담을 지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이것은 전체 경제 성장 둔화나 필수 서비스 비용 상승과 같은 심각한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이 예전만큼 가치 있게 쓰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 시장이 여러분의 발밑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안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완벽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시장은 여러분에게 불리합니다. 2020년대 노동자로서 이를 느끼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가치가 더 이상 맞지 않는 듯하지만 그 가치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부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동자들의 급여로 가는지 아니면 소유주와 주주들의 손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 답이 점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자본 소유주들에게 돌려준 4가지 주요 요인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그들은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수익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노동 몫이 최대 1.3%포인트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위협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낮은 임금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로. 수익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몫이 0.3%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소유주는 직원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노동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소유주는 사업을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시장 집중도로. 경쟁이 적고 몫이 비교적 소수의 기업들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인력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스웨덴 등 노조 영향력이 큰 나라는 이런 상황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만 미국에서는 대체로 자본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저작권, 특허, 상표권과 같은 무형의 요소들로 이러한 것들이 자본 소유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도록 만듭니다. 연구 개발 권리와 관련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협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들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더 많은 가치를 집중시킬수록 그만큼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노동 가치를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파이가 커질 때마다 기업들은 몫을 나누는 기준을 다시 바꿔 여러분에게 더 작은 조각만을 나눠줍니다. 일자리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부에서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 노동시장에 익숙해도 이 맥락에서 낯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이동성입니다. 이는 직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것은 같은 직급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수평 이동이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 눈에 띄게 승진하는 수직 이동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오로지 노력과 헌신만으로 언젠가는 회사의 이사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내부 이동의 약속이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짜로 방문한다는 말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기업 사회에서 이른바 대평탄화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구조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관리자 계층이 축소되는 현상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술 대기업과 월마트, 스타벅스 같은 대형 소매업체까지 기업 구조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최근 추세지만 그 절간부는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중간 관리자가 제공하는 많은 지도와 사기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쪽에는 노동이, 다른 쪽에는 자본이 있는 긴 감이 양쪽을 잇는 다리를 폭파시킨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용이 상승하는 세상에서 사내 이동 기회의 부족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11월 9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7%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병행이나 두 개의 아르바이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중 5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두 개의 정규직을 동시에 갖는 것이 삶에서 겨우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표준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특히 기술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Z세대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월급과 그에 따른 복리후생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여러 회사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를 소득 쌓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수입원 하나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충분했던 20세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러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말이 되면 여전히 지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삶이 일 외엔 아무것도 할 여유가 없게 느끼게 할까요? 사실 지친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집중적인 직장 전략의 결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기업 유행어가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 단어는 주주들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빠른 도파민을 주는 모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효율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기업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항상 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 전략은 말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직원들은 여러 일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과거에는 최소 인력 운영이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을 때의 비상조치였지만, 일부 경영진들은 수익이 안정적일 때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 문제 없을 때 나중에 다리가 부러질까봐 미리 모르핀을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이는 소유주와 주주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현장 직원들은 인력 최소화의 단점을 훨씬 빨리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적시 인력 배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약 55.8%를 차지하는 시급제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즉각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 구조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대체로 극심한 피로입니다. 그들은 압박이 심한 근무 환경에서 수많은 복잡한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 인력 운영 상황에서 결근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아마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과로로 인한 극심한 피로 때문에 자주 신체적으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과로를 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BBC는 2021년에 주 5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과로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년 거의 100만 명에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과로는 직업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정말로 파괴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상사들은 재무제표상 급여 지출이 줄어든 걸 반기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은 예전보다 2배나 많은 일을 하면서 여유도 없이 빠듯한 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슬랙에 대해 말하자면 기술이 노동력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과로를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컴퓨터 등장 전에는 대부분 9시 출근, 5시 퇴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줌과 슬랙으로 상사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던 전통적인 분리를 무너뜨립니다.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완전한 일도 완전한 휴식도 아니지만 점점 더 치매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스웨어라고도 불리는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소규모 산업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업무 환경 수준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일종의 업무 파놉티콘에 가두는 셈입니다. 화면이 실시간 감시되거나 키 입력이 모두 인사팀에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은 수평적이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상사가 실제로 한가하게 앉아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뭘 하는지 지켜볼 시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 하고도 벌 받는다는 라는 옛말이 있는데 기업 세계에서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과 때문에 벌받는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선 열심히 일하면 인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착취해도 되는 사람으로 찍힙니다. 만약 여러분이 높은 품질의 업무와 기한 준수에 있어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은 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정말로 뛰어난 직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들이 일부러 무능력을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을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잘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과로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 승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 고된 일에 돈을 더 얹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호소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가끔은 일을 너무 잘하면 고용주에게 여러분을 몸이 버틸 때까지 그 자리에 붙잡아 둬야겠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결국 좌절감이나 건강 문제로 회사를 떠나면 그제서야 그들은 여러분의 빈자리를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기억 속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시간, 에너지, 건강을 들인 데 대한 감사와 일반 퇴직금 이상을 받는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경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들 때문에 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임금은 계속 정체될 것입니다. 두동이 만든 가치는 계속 상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중간 관리자 해고 후 최소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없는 일자리도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리에 멈춘 채 한 직장이든 여러 직장이든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술이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낼수록 더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과로하며 저임금을 받는 건 시스템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로와 저임금에도 뒤처진다면 시스템이 무너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경제가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거나 영상을 시청하세요.